여유로운 노후를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람들은 말하죠. 결혼은 사랑의 달콤한 결실이자 인생의 평화로운 안식처라고요. 저 역시 그 말을 굳게 믿었습니다. 순수하게 그리고 온전하게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남자의 손을 잡았던 그 순간만큼은 말입니다. 저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서 있던 천국의 발밑이 끔찍한 거짓과 비밀로 가득한 절벽이었다는 사실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제 인생의 비극은 가장 행복해야 할 바로 그날 한 아이와 구겨진 쪽지 한 장의 등장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작은 쪽지는 제 꿈을 산산조각 냈을 뿐만 아니라 저를 잔인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해 돌아서야 할 것인가? 아니면 한 번도 본 적 없는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위험한 길로 뛰어들어야 할 것인가? 부드러운 음악이 흐르고 수천 송이의 하얀 장미로 화려하게 장식된 예식장은 하객들의 축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제 곁에 서 있는 남자 김민준 씨처럼요. 제 예비 신랑인 민준 씨는 유능하고 신사적인 건축가였습니다. 그는 제 손을 꼭 잡았고 저를 바라보는 그의 눈에는 사랑과 다정함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윤서야, 그가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내 곁에 와줘서 고마워. 오늘부터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만 너에게 가져다 줄게. 저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2년간 알고 지내고 1년간 사랑하면서 민준 씨는 단 한 번도 제 마음을 불편하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늘 세심하고 배려심 깊었고 항상 저를 최우선으로 생각해 주었죠. 유치원 교사인 제 일을 존중해 주었고 저희 가족에게도 아들처럼 다정했습니다. 부모님은 그를 친아들처럼 여기셨고 친구들은 제가 몇 번의 생을 거쳐 덕을 쌓아야만 만날 수 있는 완벽한 남자를 만났다며 부러워했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믿었습니다. 주례 선생님이 엄숙한 목소리로 저희에게 결혼 반지를 교환하라고 요청했을 때 식장 안에 모든 하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민준 씨가 제 손을 잡고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제 약지에 끼우려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신성한 순간 예식장 끝에서 어리고 겁먹은 듯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며 장엄한 분위기를 깨뜨렸습니다. 아빠, 식장에 있던 모두가 일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67살쯤 되어 보이는 한 남자아이가 작고 예쁜 턱시도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옷은 조금 낡아 보였지만요. 크고 검은 눈망울의 아이는 똑바로 우리 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아주 영리해 보였지만 눈빛에는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식장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빠라고? 누구를 아빠라고 부르는 거지?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민준 씨를 돌아보며 설명을 바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처음으로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늘 따뜻하던 미소는 굳어버렸고 그 자리에는 당혹감과 공포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귀빈석에 앉아 계시던 그의 어머니 김 여사님도 걱정스러운 얼굴로 황급히 일어섰습니다. 아이는 주변의 호기심, 어린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작지만 단호한 발걸음으로 단상을 향해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가 급히 경호팀에 신호를 보냈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아이는 이미 단상 아래까지 달려와 큰 눈으로 민준 씨를 올려다보며 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아빠, 하준이 잊어버렸어요. 이번에는 그 누구도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식장은 수군거리는 소리로 터져나갈 듯 했습니다. 제 귀에는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아빠라는 두 글자만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하늘과 땅이 빙빙 도는 것 같았습니다. 화려한 웨딩드레스는 마치 저를 옥죄는 관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민준 씨를 바라보며 제발 아니라고 단 한마디라도 부인해 주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침묵, 그것은 가장 잔인한 시인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제 완벽한 남자, 제가 평생을 바치려 했던 그 사람에게 이렇게 큰 아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는 저를 속였습니다. 뻔뻔하게 저를 기만했습니다. 그만해요. 저는 고통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음악이 멎고 줄의 선생님은 당황했으며 식장은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민준 씨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단 1초도 더 견딜 수 없었습니다. 낭만, 행복, 모든 것이 사기극이었습니다. 제 결혼식에서 바보가 되고 광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민준 씨, 이게 다 뭐예요? 설명 좀 해봐요. 저는 거의 울부짖었습니다. 그제야 민준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가 다가와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윤서야,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봐. 설명이라고요. 더 이상 설명할 게 뭐가 남았는데요. 6살짜리 아이라니. 저를 만나기 훨씬 전부터 아이가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는 하늘이 무너질 만한 비밀을 저에게 숨겼습니다. 저에 대한 그의 사랑, 그의 약속,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고통은 순식간에 분노와 경멸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런 남자와 결혼할 수 없습니다. 거짓 위에 세워진 삶을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설명은 필요 없어요. 저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결혼 없던 걸로 해요. 그렇게 말하고 저는 몸을 돌려 드레스 자락을 잡고 이 굴욕적인 장소에서 도망치려 했습니다. 민준 씨의 얼굴을 더는 보고 싶지 않았고 그의 어떤 말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걸음 떼었을 때 작고 부드러운 손이 제 드레스 자락을 붙잡았습니다. 돌아보니 그 아이 하준이었습니다. 아이는 어느새 제 바로 뒤에 서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더 이상 겁먹은 기색이 없었고 대신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아이는 아무 말 없이 제 손바닥에 구겨진 쪽지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했습니다. 뒤에 있던 민준 씨와 김 여사님이 그 모습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 아이를 떼어놓으려 달려왔습니다. 하준아, 이분 방해하지 말고 할머니한테 오너라. 하지만 아이는 제 손을 꼭 잡고 애원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손 안에 쪽지를 꽉 쥐었습니다. 김 여사님이 하준이를 끌어내기 전에 저는 몇 걸음 물러나 쪽지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아이가 색연필로 쓴 삐뚤빼뚤한 글씨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제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고 떠나려던 제 결심을 허공에 멈춰 세웠습니다. 쪽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아줌마, 우리 엄마 좀 구해주세요. 구독자 여러분, 엄마를 구해달라고요? 하지만 아이의 엄마는 이미 세상을 떠났다고 했는데 나중에 민준 씨가 설명한 바에 따르면 말이죠. 그런데 왜 아이는 이렇게 절박한 구조 요청을 썼을까요? 혹시 아들의 존재를 속인 것 뒤에 훨씬 더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아줌마, 우리 엄마 좀 구해주세요. 구겨진 쪽지 속 6글자는 아직 제 손바닥 안에서 온기가 남아 있었지만 그 무게는 천근만근 같아서 제 행복했던 세상을 송두리째 절벽 아래로 끌어내렸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고 심장은 가슴을 뚫고 나올 듯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엄마를 구해달라니. 이 아이는 어디서 왔고 아이의 엄마는 누구이기에 제게 도움을 청하는 걸까요? 수천 가지 질문이 머릿속을 헤집는 동안 제 앞에는 점점 핏기가 가시는 민준 씨의 얼굴과 김 여사님의 경악한 표정, 그리고 웅성거리는 하객들로 가득한 식장이 있었습니다. 숨이 막히고 눈앞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달았습니다. 지금 당장 이 결혼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진실을 알기 전까지 소란을 피워서는 안 됩니다. 그랬다가는
저만 웃음거리가 될 뿐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저 절박한 구조 요청 뒤에 숨겨진 비밀을 파헤칠 기회를 잃게 될 거라는 점이었습니다. 제게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 상황을 벗어날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고는 천천히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윤서야, 민준 씨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식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저는 충격으로 기절한 척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제 손에는 유일한 증거이자 아직 이름 붙일 수 없는 끔찍한 진실과 저를 연결하는 유일한 끈인 그 쪽지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신부 대기실로 옮겨졌습니다. 부모님과 친구들이 걱정하며 제 주위를 둘러쌌습니다. 저는 천천히 깨어나는 척하며 너무 긴장하고 잠을 설쳐서 현기증이 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제 말을 믿었지만 제 마음속의 현기증은 그보다 수백 배는 더 격렬하다는 것을 저 자신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저를 쉬게 하기 위해 잠시 밖으로 나간 후 방 안에는 저와 민준 씨 그리고 김 여사님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극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준 씨는 침대 옆에 앉아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고통과 후회로 가득했습니다. 윤서야, 미안해. 진작 모든 걸 말했어야 했는데 너를 속인 건 내 잘못이야. 김 여사님도 맞은편 의자에 앉아 날카로운 눈으로 저를 보며 깊은 슬픔이 밴 얼굴로 말했습니다. 나에게도 잘못이 있단다. 윤서야, 민준이에게 말하지 말라고. 네가 괜한 생각할까봐 걱정된다고 조언한 게 바로 나야. 그리고 민준 씨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비극적이고 너무나 논리적이어서 흠잡을 데 없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하준이가 대학 시절 만났던 아라라는 여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깊이 사랑했지만 아라 씨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고 예민하며 부정적인 생각을 자주 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하준이를 낳은 후 그녀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어 산후 우울증 증세를 보였다고 했습니다. 민준 씨는 곁에서 그녀를 돌보려 했었지만 병세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절정에 달했다고 합니다. 민준 씨는 목이 맨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가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해서 뇌에 큰 부상을 입었어. 목숨은 건졌지만 정신은 완전히 망가져 버렸다고요. 정신이 들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으며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고 늘 공포에 떨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김 여사님이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아라네는 가족도 변변치 않아서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셨단다. 우리 민준이가 차마 그 애를 버려둘 수 없어서 교회에 있는 고급 요양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받게 했지. 하지만 결국 그 아이는 버티지 못했어. 윤서야, 거의 1년 전에 세상을 떠났단다. 민준 씨가 제 손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고 싶었어. 하지만 두려웠어. 네가 아직 내가 옛사람을 잊지 못했다고 생각할까봐, 네가 하준이를 받아주지 않을까봐.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 과거는 잊고 너와 온전한 새 삶을 시작했어야 했는데 결혼식이 끝나면 하준이를 너에게 소개하고 함께 아이를 키우려 했어. 미안해, 윤서야. 정말 미안해. 완벽한 이야기였습니다. 책임감 있고 정이 많은 남자, 사려 깊은 미래의 시어머니, 엄마를 잃은 불쌍한 아이. 모든 것이 논리적이고 설명 가능했습니다. 왜 민준 씨가 저를 속였는지, 왜 김 여사님이 동조했는지 모든 게 설명되었습니다. 그의 거짓말은 동정받을 만한 아픔으로 둔갑했습니다. 만약 제 손에 그 쪽지가 없었다면 저도 믿었을 겁니다. 그의 의리에 감동해서 그를 안아주고 용서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쪽지는 뜨거운 숯덩이처럼 제 손 안에 있었습니다. 아줌마, 우리 엄마 좀 구해주세요. 만약 하준이의 엄마가 1년 전에 죽었다면 왜 6살짜리 아이가 그런 글을 썼을까요? 아이들은 그렇게 복잡한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 구조 요청은 절대 착각일 리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두 가지 생각이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한쪽은 민준 씨의 합리적인 설명, 다른 한쪽은 아이의 비논리적인 구조 요청. 이성은 민준 씨를 믿으라고 속삭였지만 매일 아이들과 함께하는 유치원 교사로서 한 여자로서의 직감은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럼 하준이는 오늘 왜 여기에 나타난 거죠? 저는 여전히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 여사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마 집안 도우미가 부주의했던 모양이야. 아이가 아빠를 그리워하는데 어른들이 오늘 아빠가 결혼한다고 말하는 걸 엿듣고 혼자 아빠를 찾아 나선 계지. 가여운 것. 또 다른 완벽한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피곤한 척 눈을 감았습니다. 조금 쉬어야겠어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민준 씨와 김 여사님은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마 제가 마음이 누그러졌다고 생각했겠죠. 그래, 푹 쉬어. 난 나가서 하객들에게 설명하고 상황을 정리할게. 우리 결혼식 그냥 잠시 미뤄진 것뿐이지. 그렇지. 그가 희망에 찬 눈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이 나가자 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화려했던 방은 소름 끼치게 차가웠습니다. 저는 쪽지를 꺼내 그 6글자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민준 씨의 거짓말이 아무리 완벽해도 이 쪽지의 존재를 지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저 자신의 진실을 위한 싸움일 뿐만 아니라 단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아라라는 여자를 위한 싸움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결혼식은 신부의 건강 문제로 잠정 연기되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 설명은 친구들과 친척들의 호기심을 잠재우기에는 충분했지만 제 마음속에서 휘몰아치는 폭풍을 잠재울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회복을 위해 조용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핑계를 대고 민준 씨와 김 여사님께 며칠간 친정회가 있겠다고 허락을 구했습니다. 민준 씨는 아마 제가 사실을 받아들이고 마음을 추스를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지 선뜻 동의했습니다. 그는 매우 사려 깊은 척 매일 전화해서 안부를 묻고 꽃과 보양식을 보내왔습니다. 류치는 예비 신랑 역을 너무나 완벽하게 연기하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 관심 뒤에 보이지 않는 감시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제가 여전히 자신의 통제하에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친정집에 돌아와 부모님 품에 안기니 비로소 진정한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민준 씨에게서 공식적인 이야기를 들은 후 그를 매우 동정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오히려 제가 남편 될 사람의 아픔을 헤아려 주지 못해 그가 혼자 고통을 짊어지게 했다며 저를 나무라기까지 하셨습니다. 저는 그저 침묵했습니다. 제 의심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부모님을 이 위험한 혼란 속으로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익숙한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마음은 먼 곳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준이의 쪽지를 꺼내 수백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아줌마, 우리 엄마 좀 구해주세요. 그 순진한 글씨에는 가슴 아픈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는 엄마가 정말로 세상을 떠났다면 이런 글을 쓰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 무언가 사연이 있을 겁니다. 아라라는 그 여자, 어쩌면 아직 살아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가 살아있다면 왜 민준 씨는 거짓말을 했을까요? 왜 그와 그의 어머니는 그렇게 정교한 연극을 꾸며야만 했을까요? 답없는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외롭고 무력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게는 이야기를 나눌 사람, 현명한 조언을 해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친구 수진이가 떠올랐습니다. 수진이는 대학 시절부터 가장 친한 친구로 지금은 똑똑하고 날카로운 변호사입니다. 그 친구는 항상 냉철한 머리와 놀라운 논리적 분석 능력을 가지고 있었죠. 저는 전화기를 들고 잠시 망설이다가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보세요, 윤서야. 너 괜찮아? 결혼식에서 쓰러졌다고 들었는데 괜찮은 거야? 수화기 넘어 수진이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수진아, 내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어. 아주 심각한 일이야. 저는 수진이에게 하준이의 등장부터 민준 씨의 완벽한 설명, 그리고 쪽지의 내용까지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으려 애쓰며 꾹꾹 눌러 담아 말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수진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분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윤서야. 그 친구의 목소리는 훨씬 더 진지해졌습니다. 내 말 잘 들어. 첫째, 절대로 민준 씨 말을 전적으로 믿어서는 안 돼. 그의 이야기는 너무 완벽해. 그리고 너무 완벽한 것은 보통 거짓을 감추고 있지. 수진이의 말은 제게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둘째, 하준이의 쪽지가 바로 핵심이야. 6살짜리 아이가 갑자기 그런 문장을 써낼 리가 없어. 내 직감이 전적으로 맞아. 그 아이 엄마는 아직 살아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심장이 더 세게 뛰었습니다. 제 생각을 믿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럼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해? 저는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네가 침착해야 한다는 거야. 절대로 민준 씨와 그 어머니가 네가 의심하고 있다는 걸 눈치채게 해서는 안 돼. 넌 그들의 설명을 받아들인 척 해야 해. 그들을 이해하고 용서할 시간이 필요한 척 연기해야 한다고. 그래야만 그들이 경계를 풀 거고 내가 진실을 파헤칠 기회를 얻을 수 있어. 변호사다운 계산적인 목소리로 수진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동안 넌 그 여자 아라라는 사람과 관련된 정보를 최대한 수집해.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괜찮아. 이름, 고향, 옛 친구들. 민준 씨에게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캐낼 수 있는 건 뭐든지. 넌 배우가 되어야 해. 윤서야. 배우라니 제가 그런 일을 해야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의 말이 옳았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지금 일을 크게 벌인다면 저는 영원히 진실을 알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만약 아라 씨가 정말로 위험에 처해 있다면 제 행동이 그녀를 해칠 수도 있습니다. 알았어. 제 목소리는 한결 단호해졌습니다. 하지만 너무 무서워. 수진아. 만약 일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하면 어떡하지? 두려워한다고 해결되는 건 없어. 수진이가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넌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있잖아. 내가 말한 대로 해. 정보를 수집해서 나한테 전부 보내줘. 내가 그걸 꿰어 맞춰줄게. 우리가 함께 진실을 찾아낼 거야. 수진이와의 통화는 제게 힘과 명확한 방향을 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란스럽고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저는 적의 눈을 속이기 위해 슬픔에 잠긴 연약한 역할을 연기하는 배우가 될 것입니다. 저는 순종적인 어린 양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하얀 털 아래에는 먹이를 노리는 여우의 날카로움이 숨겨져 있을 겁니다. 계획은 세워졌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저는 단서, 즉 매달릴 시작점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한 가지 세부 사항이 떠올랐습니다. 예전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아주 작은 디테일이었습니다. 민준 씨의 서재, 복잡한 건축 설계도들 사이에 아주 아름다운 풍경화 한 점이 걸려 있었는데 작가의 서명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이 여정의 첫 번째 열쇠일지도 모릅니다. 수진이와 통화한 후 저는 제 역할을 시작했습니다. 이틀 후 저는 민준 씨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많이 생각했고 그의 아픔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지만 이 일 때문에 우리의 사랑을 포기하지는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민준 씨는 매우 기쁘고 안도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고맙다고 말하며 제게 보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제가 자신이 쳐놓은 동정에
덫에 완전히 걸려들었다고 믿는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성공했습니다. 제 계획은 저와 민준 씨가 신혼살림을 위해 마련했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직접 집을 청소하고 물건을 정리하며 마음을 추스르고 하준이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민준 씨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제게 집 열쇠를 주며 언제든지 가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 집은 이제 더 이상 제 미래의 보금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직접 조사해야 할 사건 현장이었습니다. 제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민준 씨가 가장 사적인 물건들을 보관하는 그의 서재, 그리고 특히 작가 이름이 없는 그 풍경화였습니다. 저는 민준 씨가 회사에서 바쁠 것이 확실한 평일, 오후를 골라 그 집에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낯선 느낌이 덮쳐왔습니다. 모든 것이 아직 새 페인트 냄새를 풍겼고 가구는 우리 둘의 취향에 맞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은 행복의 천국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하지만 지금은 그저 가슴을 아프게 할 뿐이었습니다. 연약한 감정을 떨쳐내고 저는 민준 씨의 서재로 직행했습니다. 서재는 건축과 예술에 관한 책으로 가득 찬 높은 책장들로 매우 현대적으로 디자인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업용 책상 맞은편 벽에 그것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풍경화, 그림은 노란 해바라기가 만발한 언덕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멀리로는 안개 속에 잠긴 푸른 소나무 숲이 보였습니다. 아주 특징적인 제주의 풍경이었죠. 그림은 강렬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유분방한 붓 터치 속에는 어딘지 모를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예전에 민준 씨에게 이 그림의 작가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그저 웃으며 옛 친구가 선물한 그림인데 그 친구가 이름을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때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그림이 아라 씨와 관련이 있다는 강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림을 벽에서 내렸습니다. 꽤 무거웠습니다. 나무 액자는 매우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과연 무언가를 찾을 수 있을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제 과민한 의심일 뿐일까? 저는 그림의 뒷면을 뒤집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짙은 갈색의 합판뿐이었습니다. 조금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창문빛에 그림을 비스듬히 비춰보았을 때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오른쪽 아래 구석에 아주 작고 희미하게 새겨진 글자들이 있었습니다. 거의 나무색에 묻혀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집중해서야 겨우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매우 예술적이고 부드러운 필체로 새겨진 이름과 지명이었습니다. 아라, 제주 2018. 그 해는 6년 전이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라. 그녀가 맞았습니다. 그녀가 바로 이 그림의 작가였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6년 전 제주에서 그려졌습니다. 하준이가 태어난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로 꿰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는 하준이의 존재뿐만 아니라 이 그림을 그린 사람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만약 아라 씨가 그저 세상을 떠난 옛 연인일 뿐이라면 왜 그는 그녀의 흔적을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숨겨야만 했을까요? 단서를 찾았다는 흥분은 금세 모호한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비밀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저는 서둘러 그림을 원래 자리에 다시 걸어놓고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떠나기 전 저는 서재를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제 시선이 민준 씨의 노트북에 멈췄습니다. 저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저는 망설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컴퓨터를 해킹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제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저는 몇 가지 익숙한 비밀번호를 입력해 보았습니다. 그의 생일, 제 생일, 우리의 기념일 모두 틀렸습니다. 문득 하준이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아이의 생일을 입력해 보았습니다. 화면이 밝아지며 잠금이 해제되었습니다. 비밀번호가 맞았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의 마음속에서 이 아들은 항상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재빨리 수진이가 준 USB를 꽂고 의심스러워 보이는 파일들을 선별적으로 복사했습니다. 이름이 이상하거나 별도의 암호가 걸린 폴더들이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았기에 최대한 신속하게 모든 것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집을 나서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저는 첫 번째 단서들을 손에 쥐었습니다. 아라라는 이름, 제주라는 지명, 그리고 아직 열어보지 못한 비밀로 가득 찬 USB. 저는 즉시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찾았어. 그 여자 이름은 아라고 제주도랑 관련이 있어. 제 목소리는 흥분과 불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수진이도 매우 기뻐했습니다. 잘했어, 윤서야. 정말 잘했어. 네가 가진 거 전부 나한테 바로 보내. 그 이름을 가지고 내가 제주도 전체를 뒤져서라도 그녀가 누군지 찾아낼게. 이것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비밀의 문 하나가 열렸고 저는 아무리 두려워도 진실을 찾기 위해 그 안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제게는 이제 돌아갈 길이 없었습니다. 제 뒤에는 거짓의 절벽이 있고 앞에는 예측할 수 없는 위험으로 가득한 안개 속 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에게서 정보를 받자마자 수진이는 즉시 행동에 착수했습니다. 아라라는 이름, 제주라는 지명, 그리고 예술이라는 분야를 가지고 그 친구는 변호사로서의 모든 인맥과 수사기술을 동원해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불과 이틀 후 수진이는 심각한 목소리로 제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서야, 찾아냈어. 그런데 이야기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해. 수진이가 찾아낸 정보에 따르면 그 여자의 전체 이름은 최아라였습니다. 그녀는 제주도 젊은 화가들 사이에서 꽤 유명한 이름이었습니다. 아라 씨는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화가로 알려져 있었고 특유의 낭만적이면서도 깊은 슬픔을 담은 스타일의 풍경화를 그렸습니다. 그녀의 그림은 전문가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고 미래의 큰 인물이 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아라 씨는 부유한 가정 출신이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제주도에서 여러 개의 미니 호텔을 운영하는 사업가였지만 아라 씨가 대학을 막 졸업했을 때 불의의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그녀에게 적지 않은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녀와 민준 씨는 그가 제주도에 리조트 설계 프로젝트를 하러 왔을 때 만났습니다. 그들은 사랑에 빠졌고 하준이를 낳았습니다. 이 모든 정보는 민준 씨가 들려준 이야기와 적어도 초반부는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뒷부분에 있었습니다. 약 5년 전 제주도 예술계를 뒤흔든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소나무숲 한가운데에 있던 아름다운 목조 주택이었던 아라 씨의 화실이 하룻밤 사이에 전소된 것입니다. 그녀의 가장 소중한 작품들, 큰 개인전을 위해 준비 중이던 그림들이 모두 불길에 휩싸여 사라졌습니다. 다행히 그때 아라 씨는 화실에 없었습니다. 화재는 누전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로 결론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화재 이후 수진이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최아라는 예술계에서 갑자기 사라졌어. 모든 계획을 취소하고 어떤 활동에도 참여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녀와 연락할 수 없었지. 사람들은 모두 화재로 인한 충격이 너무 커서 그녀가 무너지고 창작의 영감을 모두 잃어 은둔 생활을 시작했다고 생각했어. 그 이후로 지금까지 아무도 그녀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실종. 전성기를 누리던 예술가가 의문의 사고 이후 흔적도 없이 사라지다니 이것은 우연일 수 없었습니다. 수진아, 너도 그 화재가 사고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지? 저는 물었습니다. 끔찍한 가설이 머릿속에서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수진이가 대답했습니다. 너무 우연의 일치야. 모든 경력을 파괴한 화재,
그리고 바로 이어진 그녀의 실종. 이건 미리 계획된 시나리오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만약 그것이 계획이었다면 주모자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모든 의심은 한 사람에게로 쏠렸습니다. 민준 씨. 어쩌면 민준 씨가 아라 씨의 정신을 파괴하기 위해 그 화재를 일으키고 그녀가 가장 무너졌을 때를 이용해 그녀를 감금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왜? 사랑 때문에? 아니, 그렇게 잔인하고 악랄한 사랑은 없습니다. 분명 다른 이유, 더 어두운 이유가 있을 겁니다. USB는 어때?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봤어? 제가 수진이에게 물었습니다. 응. 대부분 민준 씨의 설계 도면이었어. 하지만 요양 계획이라는 이름의 폴더가 하나 있는데 아주 복잡한 암호로 잠겨 있어. 지금 IT 전문가인 친구에게 암호 해제를 부탁해 놨는데 며칠 더 걸릴 것 같아. 요양 계획. 이름은 평범하게 들렸지만 이 상황에서는 소름 끼치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바로 아라 씨를 감금하는 상세한 계획서일지도 모릅니다. 수진이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비록 조각난 퍼즐 조각일지라도 제게 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에게 접근해야 했습니다. 바로 하준이었습니다. 저는 민준 씨에게 전화해서 몸이 많이 좋아졌고 하준이를 만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받아들이려면 아이와 친해지고 정을 쌓을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민준 씨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기쁘게 동의했습니다. 그는 주말에 저희 집 근처 공원으로 하준이를 데려와 우리 둘만의 시간을 갖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제가 순종적인 어린 양이며 서서히 그의 계획에 순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양이 이제 막 발톱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하준이와의 만남은 도박이었습니다. 원래부터 수줍음이 많고 상처가 많은 6살 아이의 마음을 어떻게 열고 저를 믿게 할 수 있을까요? 아이를 놀라게 하지 않고 기억을 되살리려면 어떻게 질문해야 할까요? 저는 몰랐습니다. 그저 시도해야 한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하준이를 위해, 그 아이의 불행한 어머니를 위해,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요. 진실은 아주 가까이 있었지만 그곳으로 가는 길은 가시밭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다음 발걸음이 모든 것을 결정할지도 모릅니다. 주말 민준 씨는 약속대로 하준이를 공원에 데려왔습니다. 그는 즐거운 가족 분위기를 만들려고 애썼습니다. 하준이에게 아이스크림과 풍선을 사주었죠. 하지만 저는 그의 모든 행동에서 어색함을 그리고 아이의 눈 뒤에 숨겨진 두려움을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하준이는 말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이는 질문을 받을 때만 작게 대답했고 항상 아빠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잠시 후 저는 민준 씨에게 볼 일이 있으면 먼저 가보라고 저와 하준이가 둘이서 놀며 시간을 보내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최대한 자연스럽게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민준 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동의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진심으로 자기 아들과 가까워지려 한다는 좋은 신호라고 생각했겠죠. 민준 씨가 사라지자 저와 하준이 사이의 공기는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저는 서둘러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와 함께 그네를 타고 미끄럼틀을 타며 단순한 놀이를 했습니다. 유치원 교사로서 저는 아이들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준이에게 동화 이야기를 들려주고 동요를 불러주었습니다. 점차 하준이는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더 많이 웃었고 때로는 먼저 제게 말을 걸기도 했습니다. 때가 되었다고 느꼈을 때 저는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벤치에 하준이 옆에 앉아 아이에게 색연필 한 통과 스케치북을 건넸습니다. 하준이는 그림을 참 잘 그리는구나. 집에서도 자주 그려? 저는 무심한 척 물었습니다. 하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가 그림 그리는 거 가르쳐 주셨어요. 심장이 조금 더 빨리 뛰었습니다. 와, 어머님도 화가시구나. 그림을 아주 잘 그리시겠다. 그치? 네, 하준이가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자부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그림 제일 잘 그려요. 엄마는 꽃도 그리고 나무도 그리고 호수도 그려요. 호수, 이 디테일이 제 주의를 끌었습니다. 그럼 하준이네 집은 호수 근처에 있어? 제가 물었습니다. 하준이는 무언가를 기억해내려는 듯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이는 저를 올려다보았고 크고 둥근 눈은 조금 멍해 보였습니다. 우리 집에는 아주 큰 창문이 있어요. 밖을 보면 아주 넓은 호수가 보여요. 엄마는 거기 앉아서 그림을 자주 그리셨어요. 맞았습니다. 호수가 보이는 창문이 있는 집. 이것은 매우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그럼 어머님은 지금 어디 계셔? 아줌마가 오랫동안 못 본 것 같네. 저는 아이를 겁주지 않으려고 최대한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하준이의 입가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푹 숙였고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아졌습니다. 엄마 아파요. 방 안에만 계셔야 해요. 밖으로 나오면 안 돼요. 엄마가 아프다고? 어디가 아프신데? 저는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끼며 물었습니다. 하준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라요. 엄마는 그냥 자주 슬퍼해요. 혼자서 울어요. 할머니가 엄마는 병에 걸려서 약을 먹어야만 잠을 잘 수 있다고 했어요. 매일 약을 먹어야 잠을 잘 수 있다고요? 어린아이의 순진한 말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게 신경안정제일까요? 그들이 약물을 사용해 아라 씨를 통제하고 그녀를 약하고 의존적으로 만들고 있는 걸까요? 너무 끔찍한 가설이었지만 아라 씨가 왜 스스로 탈출하지 못했는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럼 하준이는 엄마 방에 들어가서 같이 놀 수 있어. 저는 목소리에 떨림을 억누르며 물었습니다. 하준이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요, 할머니가 못 들어가게 해요. 엄마는 조용히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그냥 문틈으로만 엄마를 볼 수 있어요.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요. 여기까지 말하자 아이의 뺨 위로 두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이는 소리내어 울지 않으려 애썼지만 작은 어깨는 계속해서 들썩였습니다. 그 모습에 제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하준이를 꼭 껴안고 등을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울지마, 아가, 울지마. 아줌마가 여기 있잖아. 다 괜찮아질 거야. 이제 제 마음속에는 그 두 모자에 대한 연민이 모든 두려움을 압도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파혼이나 제 자신의 안전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들을 구해야 한다. 아라 씨를 그 집에서 구해내 그녀에게 자유를 돌려주고 이 불쌍한 아이에게 엄마를 되찾아줘야 한다. 저는 하준이에게 스케치북을 건넸습니다. 하준아, 아줌마한테 너랑 엄마가 사는 집 좀 그려줄 수 있을까? 그 호수도 같이 그려줘. 하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둘러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이는 색연필을 들고 열심히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6살 아이의 순진한 붓, 터치 아래 한 풍경이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완만한 언덕 위에 자리 잡은 붉은 기와지붕의 집. 집 앞에는 푸른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아주 넓은 호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디테일이 있었는데 그 집에는 둥근 창문이 있는 작은 탑이 높이 솟아 있었습니다. 저는 이 그림이 바로 다음 열쇠이자 아라 씨가 감금된 곳으로 저를 안내할 지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림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하준이와의 만남은 제게 너무나 귀중한 정보를 주었지만 동시에 저를 더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민준 씨와 김 여사님은 제가 진실을 파헤치려 한다는 것을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눈치채고 막기 전에 저는 아주 신속하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하준이와의 대화는 비밀의 장막 일부를 걷어냈지만 나머지 어둡고 가장 무서운 부분은 여전히 그 호숫가 집 안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준이의 그림과 아이의 기억에서 얻은 단편적인 정보들을 받자마자 저는 즉시 수진이에게 보냈습니다. 붉은 지붕, 탑, 둥근 창문, 언덕 위, 넓은 호수,
소나무 숲이라는 이 귀중한 데이터를 가지고 수진이는 용의 지역을 좁히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가장 유력한 장소는 바로 제주도의 한 호수 근처였습니다. 그곳은 호수, 소나무 언덕, 그리고 독립적으로 지어진 별장들까지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제주도의 부동산 업계에 종사하는 친구에게 부탁해 그 지역의 모든 별장을 조사했고 결과는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준이의 묘사와 그림과 완전히 일치하는 별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호수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외딴 언덕에 위치한 프랑스식 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별장의 소유주가 다름 아닌 민준 씨의 어머니 김 여사님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명확해졌습니다. 그곳이 바로 아라 씨가 감금된 장소였습니다. 별장이라는 이름으로 위장된 감옥, 삼엄하게 경비되는 화려한 새장이었습니다. 수진이는 현지 주민들이 그 별장에는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다고 말했으며 가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드나드는 것을 보았고 그곳의 가사도우미들도 매우 과묵하여 이웃과 전혀 교류하지 않는다고 전해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가설을 더욱 뒷받침했습니다. 윤서야,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해? 수진이가 전화로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수는 없어. 우리에겐 직접적인 증거가 없잖아. 만약 경찰이 갔는데 아무것도 찾지 못하거나 민준 씨와 그 엄마가 아라 씨를 다른 곳으로 옮겨버리면 우리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거야. 오히려 그들이 더 경계하게 될 거고 우리에겐 더 이상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 수진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는 성급하게 행동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두뇌 싸움이었고 우리는 확실한 수만 두어야 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침묵과 기다림은 아라 씨를 더욱 위험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제가 직접 민준 씨와 맞서야 할 때였습니다. 저는 그를 궁지로 몰아넣고 진실을 인정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비록 이 일이 저 자신에게 매우 위험할지라도 말입니다. 수진아, 나 민준 씨랑 직접 얘기해 볼게. 저는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미쳤어? 수진이가 전화기 너머로 소리쳤습니다. 너무 위험하잖아. 만약 그가 막 나가면 어떡해? 괜찮을 거야. 저는 친구를 안심시켰습니다. 혼자서 상대하지 않을 거야. 공공장소를 고를 거고 녹음도 할 거야. 사람 많은 곳에서 그가 나한테 무슨 짓을 할 수 있겠어. 난 단지 마지막 한 가지. 아라 씨가 정말 거기에 있는지 확인하고 싶을 뿐이야. 그가 인정하기만 하면 우리에겐 다음 행동을 할 명분이 생기는 거야. 매우 걱정했지만 결국 수진이도 제 계획에 동의했습니다. 그 친구는 제게 매우 조심하고 항상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위험한 징후가 보이면 즉시 자신에게 전화하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저녁 도심의 고급스러운 카페에서 민준 씨를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저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를 용서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관계를 이어가기 전에 명확히 하고 싶은 몇 가지 질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전히 제가 자기 손아귀에 있다고 생각한 민준 씨는 기쁘게 약속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마치 관계를 회복하는 데이트라도 되는 듯 멋지게 차려입고 큰 장미 꽃다발까지 들고 왔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가슴 아픈 씁쓸함과 경멸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위선적일 수 있을까요? 몇 마디 형식적인 인사를 나눈 후 저는 더 이상 빙빙 돌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준이의 그림을 찍어 축소한 사진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민준 씨, 이 집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줄 수 있어요? 민준 씨는 사진을 보고 입가에 걸려있던 미소가 굳어졌습니다. 그는 저를 탐색하는 듯한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이건 그냥 하준이가 그린 그림일 뿐이야. 아이들이 상상해서 그린 거지 뭐. 신경 쓸 거 없어. 그는 화제를 돌리려 애썼습니다. 저는 옅게 웃었습니다. 상상이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아이의 상상이 당신 어머니 명의로 된 제주도 호숫가 별장과 그렇게 기묘하게 일치할 수 있을까요? 민준 씨, 제 말은 폭탄과 같았습니다. 민준 씨의 얼굴은 즉시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제가 이런 정보까지 알아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당혹감은 순식간에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연기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너한테 이런 얘기를 해줬어? 사람 시켜서 날 감시하기라도 한 거야, 윤서 씨. 그는 으르렁거렸습니다. 목소리는 평소의 따뜻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그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라 씨, 그녀가 거기에 있는 거죠? 대답해요, 민준 씨. 최아라 씨가 그 별장에 감금되어 있는 거 맞냐고요? 민준 씨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고 그 눈빛은 소름 끼치게 차가웠습니다. 우리 사이의 공기는 팽팽한 활시위처럼 긴장되었습니다. 저는 위험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답을 들어야 했습니다. 마침내 그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비뚤어지고 아기에 찬 웃음이었습니다. 맞아. 그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거기에 있으면 어쩔 건데? 그의 인정은 비록 예상했던 바였지만 제 심장을 쿵 내려앉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맞았습니다. 제 모든 의심이 사실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감금되어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요? 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를 너무 사랑해서 가둬두기라도 한 건가요? 민준 씨는 다시 웃었습니다. 더 무서운 웃음이었습니다. 사랑? 윤서 씨, 너무 순진하네. 세상 모든 일이 사랑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해? 그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면 대체 무엇 때문에? 병적인 집착보다 더 끔찍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는 인정했습니다. 이 대결은 결과를 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진짜 위험이 시작되는 순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준 씨는 자신의 패를 드러냈고 그는 자신의 길을 막는 그 누구도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어쩔 건데? 민준 씨의 태연하고 도전적인 대답에 제 몸의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조금의 죄책감이나 두려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신사적이고 따뜻한 남자의 가면은 완전히 벗겨져 차가운 눈빛을 한 낯선 사람, 악마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떨림을 억누르며 주머니 속에서 녹음 모드를 켜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당신에겐 그럴 권리가 없어요. 민준 씨, 그건 불법 감금이에요. 당신은 감옥에 가게 될 거예요. 저는 법을 이용해 그를 위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는 경멸에 찬 미소를 지으며 비웃을 뿐이었습니다. 감옥? 윤서 씨, 아직도 순진하네. 당신이 나한테 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증거라도 있어? 아이가 쓴 삐뚤빼뚤한 쪽지, 아니면 속았다고 질투하는 유치원 교사의 말. 그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팔짱을 끼었습니다. 태도는 완전히 자신만만하고 거만했습니다. 내가 알려주지. 알아, 그 여자는 아파. 정신병이라고. 나한테는 병원의 진단서가 전부 있어. 최고의 의사들이 서명한 걸로. 나는 그녀와 가장 가까운 관계이자 그녀 아들의 아버지로서 합법적인 후견인 권리가 있어. 나는 그녀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 요양시키는 거야.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멀리. 다 그녀를 걱정해서 하는 일이라고. 이해했어?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완벽하게 합법적이야.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신병 진단서, 합법적 후견인 권리. 그는 모든 것을 계산했고 아무도 깰 수 없는 완벽한 법적 함정, 보이지 않는 감옥을 만들어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저는 더듬거렸습니다. 그녀는 미치지 않았어요. 만약 그녀가 미쳤다면 어떻게 아들에게 구조 요청을 가르칠 수 있었겠어요? 민준 씨가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에
옆 테이블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였습니다. 미친 사람은 자기가 미친 줄 몰라. 윤서 씨. 그들은 잠시 제정신이었다가 다시 망상에 빠지기도 하지. 정신병 환자의 말이 법정에서 무슨 가치가 있겠소. 그는 웃음을 멈추고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제 쪽으로 몸을 기울여 목소리를 낮춰 위협했습니다. 나는 너한테 살 길을, 편안한 삶을 주려고 했어. 하지만 네가 스스로 어려운 길을 선택했지. 좋아. 만약 네가 이 일을 계속 크게 벌인다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어떤 멍청한 짓이라도 한다면 나는 더 이상 아라를 별장에 두지 않을 거야. 내 후견인 권리를 사용해서 그녀를 진짜 정신병원, 국립정신병원으로 보내버릴 거야. 그곳 생활이 어떤지 알아? 윤서 씨. 거긴 요양 리조트가 아니야. 지상 지옥이지. 그녀는 진짜 미친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할 거고 매일 가장 강력한 신경안정제를 맞다가 결국 진짜로 미쳐버리게 될 거야. 죽는 것보다 못한 삶을 살게 되겠지. 그리고 그 모든 건 네가 자초한 일이야. 넌 하준이 엄마를 지옥으로 밀어넣은 사람이 되는 거야. 잘 생각해봐. 그의 말은 독이 든 비수처럼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잔인하고 악랄했습니다. 그는 저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아라 씨의 생명과 미래를 이용해 저를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자신의 게임 속 인질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나아가면 아라 씨가 위험해집니다. 제가 물러서면 저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생명을 외면한 공범이 됩니다. 저는 꼼짝도 못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을 너무 얕봤습니다. 그는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짜 악마였습니다. 똑똑하고 계산적이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 자였습니다.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무력하고 절망적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길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제가 당황하는 것을 보고 민준 씨는 다시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는 손을 내밀어 제 손을 잡으려 하며 다시 위선적으로 부드럽고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서야, 일이 이렇게까지 되길 바라지 않았어.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해. 너와 하준이와 함께 온전한 가정을 꾸리고 싶을 뿐이야. 아라에 대한 건 과거야. 내가 짊어져야 할 짐이지. 나는 단지 내가 나를 이해하고 공감해 주길 바랄 뿐이야. 이 일은 잊어버리면 안 될까?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너한테 모든 걸 보상해 줄게. 그는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위협하고 또 달랬습니다. 그는 제가 굴복하고 그의 계획에 맞춰 살아가길 원했습니다. 저는 그가 내민 손을 보고 다시 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잘생기고 따뜻한 외모 뒤에는 썩고 악한 영혼이 있었습니다. 저는 할 수 없었습니다. 악마와 손을 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아이의 구조 요청과 무고한 여성의 생명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평정을 되찾으려 애썼습니다. 그에게 제가 약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는 없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저는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그를 다시는 쳐다보지 않고 서둘러 카페를 빠져나왔습니다. 저는 목적 없이 걸었습니다. 눈물은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대결은 제 패배로 끝났습니다. 그는 제 약점을 잡았고 저를 꼭두각시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틀렸습니다. 그는 절망이 때로는 가장 비범한 용기의 원천이 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는 저를 궁지로 몰아넣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는 제게 끝까지 싸워야 할 이유를 하나 더 만들어준 것뿐이었습니다. 카페에서의 격렬한 대결 후 저는 공황과 막막함 속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즉시 수진이에게 전화해 민준 씨의 잔인한 위협을 포함한 모든 대화 내용을 전했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수진이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쓰레기 같은 놈. 더 이상 인간도 아니야. 악마야, 악마. 그 친구는 좀처럼 하지 않는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그놈은 너무 치밀하게 계획했어. 윤서야.
정신병 진단서, 후견인 권리, 모두 아주 강력한 법적 방패야. 우리가 그 서류들이 위조되었다는 증거를 찾거나 그가 부정한 수법으로 그것들을 얻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상황을 뒤집기 매우 어려워. 수진이의 분석은 제 안의 절망감을 더욱 키웠습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해? 모든 길이 막다른 골목으로 이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수진이가 결연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방법이 없는 건 아니야. 그놈이 자신만만할수록 허점도 많을 거야.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시간을 버는 거야. 넌 계속 연기해야 해, 윤서야. 하지만 이번엔 다른 역할이야.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다른 역할이라니? 넌 그에게 완전히 굴복한 척 해야 해. 수진이가 설명했습니다. 두려워하는 척, 그의 이야기를 믿는 척해. 너무 충격적인 사실이라 받아들일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를 사랑하고 잃고 싶지 않다고 말해. 사랑에 빠진 연약한 여자로 너 자신을 만들어. 그래야만 그가 너를 완전히 믿고 더 많은 허점을 드러낼 거야. 저는 수진이의 의도를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위험한 심리 게임이었습니다. 저는 그 악마와 마주하고 위선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네가 시간을 버는 동안 수진이가 계속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나는 두 가지 일을 할 거야. 첫째, 아라 씨에게 정신병 진단서를 발급해준 의사와 접촉할 방법을 찾을 거야. 그가 정말로 깨끗한 사람인지 조사할 거야. 둘째, 아라 씨의 가족의 유산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 거야. 이 모든 일 뒤에는 분명 재정적인 이유가 있을 거야. 계획은 세워졌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역할을 맡을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민준 씨에게 다시 만나자고 먼저 연락했습니다. 저는 조용한 공원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울었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두려움과 무력감의 눈물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그런 저를 보고 매우 만족스러워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저를 품에 안고 위로했습니다. 착하지. 이제 그만 울어. 네가 큰 충격을 받은 거 알아. 하지만 다 괜찮아질 거야. 내가 여기 있잖아. 그는 다시 따뜻하고 너그러운 남자의 가면을 썼습니다. 당신을 믿어요. 저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이 그녀를 위한 것이라고 믿어요. 하지만 너무 무서워요. 민준 씨. 제가 잘 해낼 수 있을지, 이렇게 복잡한 사실을 마주할 수 있을지 무서워요. 저는 연기했지만 그 눈물에는 진심도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두려웠습니다. 민준 씨는 저를 더 꽉 껴안았습니다. 괜찮아, 윤서야. 내가 내 곁에 있을게. 우리 함께 이겨내자. 내가 아라를 사랑했던 건 사실이야. 하지만 그건 연민이고 책임감이야. 너만이 내 사랑이고 내 미래야. 난 단지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주길 바랄 뿐이야. 나와 함께 아라와 하준이를 돌봐줘. 우리는 가족이 될 거야. 특별한 가족이지만 아주 행복할 거야. 날 믿어. 그는 비뚤어진 가족의 그림, 즉 제가 너그러운 아내가 되어 남편의 사생아와 병든 옛 애인을 돌보는 병적인 미래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침묵하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저를 그의 공범으로 아라 씨를 통제하는 계획의 일부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이것은 잔인한 심리 테스트이자 저를 영원히 그의 삶에 올가매려는 교묘한 함정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사랑이라는 껍데기를 믿고 그가 만든 지옥의 핵심으로 자발적으로 걸어 들어오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눈물 젖은 눈으로 그를 보았습니다. 그럼 그녀를 한 번만 만나게 해줄 수 있어요. 저는 애원하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저 그녀를 보고 싶어요. 그녀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싶어요. 아마 만나고 나면 제가 더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발요, 민준 씨. 이것이 이 연극의 최종 목표였습니다. 저는 아라 씨를 만나야만 했습니다. 그녀의 상태를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그녀에게 신호를 보낼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민준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는 저를 계산적인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아마도 그는 위험과 이익 사이에서 저울질하고 있었을 겁니다. 저를 만나게 하면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만나게 하지 않으면 그의 행복한 가족 연극은 계속될 수 없습니다. 결국 그의 지나친 자신감이 이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약물 효과 아래 있는 아라씨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여자인 제가 그저 울고 받아들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좋아. 그는 잠시 침묵한 후 말했습니다. 내가 준비할게. 이번 주말에 우리 함께 제주도로 가자. 넌 그녀를 만나게 될 거야. 그의 동의에 제 심장은 기쁨과 불안으로 동시에 뛰었습니다. 계획이 성공했다는 기쁨과 이제 곧 혼자서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한다는 불안감. 그 만남은 모든 패를 뒤집는 마지막 승부가 될 것입니다. 제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단지 실패할 수 없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아라 씨의 생명과 제 자신의 생명이 모두 이 만남에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준 씨의 동의는 중요한 진전이었지만 동시에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제게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임무를 준비할 시간이 며칠밖에 없었습니다. 사랑에 빠진 여자의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하면서 동시에 적의 삼엄한 감시 아래 감금된 여성을 구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민준 씨와의 만남 직후 저는 즉시 수진이의 사무실로 갔습니다. 우리는 혼자서 행동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민사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형사사건의 색깔을 띠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 윤서야,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그 친구의 얼굴은 매우 진지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한 명 있어. 강태식 씨라고. 전직 특수부대 장교 출신인데 지금은 보안 및 사설 탐정 회사를 운영해. 그 팀 실력이 아주 좋아서 이런 복잡하고 민감한 사건들을 전문적으로 처리해. 저는 즉시 동의했습니다. 민준 씨처럼 교활한 자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경험과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강태식 씨와의 만남은 그날 오후 바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40대 중반의 남성으로 크고 다부진 체격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졌으며 믿음직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모두 들은 후 그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매우 현실적인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그 별장의 출입구는 몇 개입니까? 보안 시스템, 카메라는 어떻습니까? 경비원은 몇 명입니까? 목표물인 아라 씨의 현재 건강 및 심리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의 질문들은 우리가 얼마나 단순하게 생각했는지를 깨닫게 했습니다. 한 사람을 구출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초단위까지 정확한 치밀한 계획과 협력이 필요했습니다. 제 팀원들을 먼저 제주도로 보내 지형을 정찰하고 정보를 수집하겠습니다. 강태식 씨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윤서 씨, 다음 만남에서 당신의 임무는 매우 중요합니다. 당신은 미끼이자 내부의 우리 눈과 귀가 되어야 합니다. 두 가지 일을 해주셔야 합니다. 첫째, 집 안에서 아라 씨의 정확한 위치와 상태를 파악하십시오. 둘째, 감시 카메라 시스템을 무력화하거나 시선을 돌릴 방법을 찾으십시오. 비록 짧은 시간이라도 말입니다. 그는 제게 몇 가지 초소형 장비를 건네주었습니다. 카메라와 녹음기가 달린 머리핀, 좁은 범위의 카메라 신호를 교란하는 장치, 그리고 아주 평범해 보이는 반지. 하지만 반지 표면을 살짝 돌리면 그의 팀에게 비상신호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당신을 보호해 줄 겁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가장 큰 무기는 침착함입니다. 절대로 두려움을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당신 손에 한 사람의 생명이 달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강태식 씨의 팀이 제주도에서 준비하는 동안 수진이도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그 친구는 아라 씨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준 의사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그 의사가 자신의 진단이 정확하며 아라 씨에게 정신분열증 증세가 있었다고 완강히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가 그와 김 여사님 사이의 의심스러운 통화 기록과 금융거래 증거를 제시하고 그의 해외 유학 중인 아들에 대해 넌지시 언급하자 의사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인정했습니다. 그는 김 여사님에게서 거액의 돈을 받고 진료 기록을 조작했습니다. 그는 협박을 받았다고 말했지만 수진이는 그것이 한 의사의 탐욕과 비윤리적인 행동에 대한 변명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수진이는 그의 자백을 모두 녹음했습니다. 이것은 민준 씨가 세운 모든 법적 방패를 무너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증거였습니다. 동시에 아라 씨 가족의 재산에 대한 조사도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라 씨가 상속받은 재산은 단지 몇 개의 미니 호텔이 아니라 제주도 중심가의 여러 금싸라기 땅을 포함해 수백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었습니다. 아라 씨 부모님의 유언에 따르면 그녀는 결혼하거나만 30세가 되면 이 재산을 온전히 처분할 권리를 갖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아라 씨는 만 29세였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민준 씨의 최종 목적은 사랑도 병적인 집착도 아니었습니다. 돈이었습니다. 그는 아라 씨를 감금하고 그녀를 법적으로 무능력한 사람으로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게 되면 후견인이자 그녀의 유일한 상속인인 아들의 아버지로서 그는 그 거대한 재산을 완전히 관리하고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와의 결혼은 단지 연극이었을 뿐입니다. 성공한 남성의 이미지를 합법화하고 자신의 음모를 감추기 위한 완벽한 껍데기를 만들기 위한 발판이었던 겁니다. 진실을 알게 되자 제 안의 분노는 더욱 치솟았습니다. 이 남자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랑, 결혼, 그리고 자신의 아이까지도 끝없는 탐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삼았습니다. 이제 구출 계획은 단지 아라 씨에게 자유를 되찾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범죄를 막고 정의를 되찾기 위한 것이 되었습니다. 주말이 다가왔고 저와 민준 씨는 함께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그는 매우 즐거워하며 우리의 미래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아라와 하준이를 함께 돌볼 것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옆에 앉아 미소 짓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머리핀은 제 머리카락에 조용히 꽂혀 있었고 비상신호, 반지는 제 손가락에 끼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준비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저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차는 호숫가 별장으로 이어지는 좁은 길로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그것이 보였습니다. 고풍스럽고 아름답지만 어딘지 모르게 음산하고 죽음의 기운을 내뿜는 집. 호랑이 굴이 바로 눈앞에 있었고 저는 곧 혼자서 그 안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민준 씨의 차가 천천히 높은 철문을 지나 별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차가운 기운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이곳은 정성스럽게 가꿔진 정원과 만개한 장미 덤불로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은 숨막히는 감금의 분위기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마치 황금으로 만든 새장 같았습니다. 아무리 화려해도 결국은 감옥일 뿐이었습니다. 김 여사님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왔구나, 윤서야. 오는 길에 힘들지는 않았니? 그녀의 위선에 구역질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별장 내부는 고급스럽게 꾸며져 있었지만 삶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비정상적으로 조용했습니다. 민준 씨는 저를 거실을 지나 긴 복도로 안내했습니다. 그는 한 나무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아라가 이 안에 있어. 그가 동정하는 척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 그녀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해. 자극적인 말은 하지 말고 내가 얘기할 테니 넌 그냥 앉아서 듣기만 해. 그는 만남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서 아라 씨가 비정상적인 반응을 보일까봐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순종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당신을 곤란하게 하지 않을게요. 민준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방은 매우 넓었고 하준이의 기억과 똑같이 호수를 바로 내다보는 큰 창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깥의 햇살은 방 안의 음울한 공기를 몰아내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창가에 놓인 안락의자에 한 여인이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깡마르고 가냘팠고 긴 머리카락이 어깨 위로 늘어져 얼굴 대부분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소리를 듣고 그녀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저는 숨을 멎었습니다. 아라 씨였습니다. 얼굴은 수척하고 피부는 창백했지만 저는 여전히 예술가의 섬세한 아름다움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그 눈은 완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마치 작물결 하나 없는 고요한 호수처럼 어떤 표정도 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우리를 낯선 사람 보듯 무서울이 많지 공허한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아라야, 나 왔어. 민준 씨가 다가가 소름 끼치도록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친구 한 명 데리고 왔어. 이쪽은 윤서 씨, 내 예비 신부야. 아라 씨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저를 무심하게 훑고 지나가더니 다시 창밖을 향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약물 효과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고용량의 신경안정제를 사용해 재능 있고 아름다운 여성을 이렇게 영혼 없는 육체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제 가슴은 고통과 분노로 뒤틀렸습니다. 저는 더 가까이 다가가 그녀의 눈에서 어떤 생명의 신호라도 찾아보려 애썼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윤서예요. 저는 손을 내밀어 그녀의 손을 만지려 했지만 민준 씨가 한 발 빨랐습니다. 그는 제 손을 살짝 밀어냈습니다. 그러지 마, 윤서야. 그녀를 만지지 마. 낯선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 그는 저를 막고 있었습니다. 저와 아라 씨가 어떤 접촉이라도 할까봐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김 여사님은 문가에 팔짱을 끼고 서서 날카로운 눈으로 제 모든 움직임을 감시했습니다. 저는 아라 씨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무언가 해야만 했습니다. 제가 그녀를 구하러 왔다는 신호를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말할 수도 드러내놓고 행동할 수도 없었습니다. 문득 머리핀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머리가 헝클어진 척하며 손을 들어 머리를 정돈했습니다. 저는 살짝 핀을 뺐다가 다시 꽂으며 핀에 달린 초소형 카메라가 아라 씨를 향하게 하여 그녀의 모습을 담으려 했습니다. 그런 다음 저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날씨나 정원의 꽃에 대한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이었죠. 저는 최대한 자연스러운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유치원 교사로서의 제 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준이라는 똑똑하고 활발한 아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하준이라는 이름을 언급했을 때 아라 씨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주 작은 반응이었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그녀는 아직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하는 말을 듣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제 안에 희망이 다시 솟아올랐습니다. 더 강력한 신호를 보낼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기회를 찾기 위해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제 시선이 테이블 위에 놓인 텔레비전 리모컨에 멈췄습니다.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기침을 몇 번 하는 척하며 민준 씨에게 말했습니다. 민준 씨, 여기 공기가 좀 답답한데 음악 좀 틀어줄 수 있어요? 가사 없는 음악으로요. 아라 씨 마음이 편안해지도록요. 민준 씨는 내키지 않는 듯 했지만 제 간절한 표정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리모컨을 들고 조용한 클래식 음악을 틀었습니다. 음악이 울려 퍼지며 팽팽한 침묵을 깼습니다. 바로 지금이 제 기회였습니다. 민준 씨와 김 여사님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동안 저는 살며시 손을 테이블 아래로 내려
카메라 신호 교란 장치를 켰습니다. 이 방에는 분명 숨겨진 카메라가 있을 것이고 이 행동은 강태식 씨의 팀에게 제가 준비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저는 아라 씨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검지로 테이블 표면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빠르게 3번, 느리게 2번. 그것은 SOS를 뜻하는 모스푸호였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이들에게 야외 활동 수업에서 가르쳐 준 적이 있었습니다. 아라 씨가 이해할지 알 수 없었지만 그저 희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라 씨는 여전히 꼼짝 않고 앉아 있었고 눈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득 테이블 아래 그녀의 손, 그 앙상한 손가락들이 살짝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빠르게 3번, 느리게 2번. 그녀는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제 신호에 응답하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연결되었습니다. 두 악마의 눈앞에서 보이지 않는 연락망이 구축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 별장 전체가 갑자기 어둠에 잠겼습니다. 불이 꺼지고 음악도 멎었습니다. 정전이었습니다. 구출 계획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어둠이 덮치자 모든 것이 잠시 침묵에 잠겼고 곧바로 김 여사님의 날카로운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나, 이게 무슨 일이야? 정전이야? 민준 씨도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휴대폰을 꺼내 손전등을 켰습니다. 아마 전력 문제일 거예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제가 나가서 차단기 좀 확인해 볼게요. 민준 씨 휴대폰의 희미한 불빛이 방안을 이리저리 비추며 벽에 기이하고 비뚤어진 그림자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상황은 혼란스럽고 긴박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강태식 씨의 팀이 만들어낸 기회이자 제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저는 행동할 시간이 불과 몇 분, 아니 몇 초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준 씨와 김 여사님이 예기치 못한 사고로 경계를 늦춘 틈을 타 저는 재빨리 아라 씨에게 달려갔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차가운 손을 잡고 힘껏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단 한마디 하준이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마치 모든 생명력을 잃은 듯 보였던 여인이 갑자기 놀라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저항하지 않고 즉시 일어나 단호하게 저를 따라 나섰습니다. 아마도 제 신호가 그녀 안에 잠들어 있던 생존 의지를 깨운 모양입니다. 두 사람 어디가? 뒤에서 민준 씨의 으르렁거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제 의도를 알아차렸습니다. 그의 휴대폰 불빛이 우리 얼굴을 똑바로 비췄습니다. 어둠 속 그의 얼굴은 흉측해 보였습니다. 윤서 씨, 미쳤어. 그 여자나. 그가 우리를 막으려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쾅하는 굉음이 울렸습니다. 호수를 내다보던 큰 창문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검은 옷에 복면을 쓴 두 남자가 재빠르게 방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강태식 씨의 팀원들이었습니다. 민준 씨와 김 여사님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얼어붙었습니다. 팀원 중 한 명이 달려들어 전문적인 격투 기술로 민준 씨를 바닥에 쓰러뜨렸습니다. 다른 한 명은 김 여사님 앞을 막아섰고 그 날카로운 눈빛에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이쪽입니다. 서두르세요. 한 남자가 제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는 깨진 창문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아직 반쯤 넋이 나간 상태인 아라 씨를 부축하여 창문 밖으로 넘어갔습니다. 밖은 이미 어둠이 내렸고 호수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살을 내는 듯 차가웠습니다. 다른 2명의 팀원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들은 아라 씨를 부축하여 별장 뒤편 언덕 아래로 재빨리 달려 내려갔습니다. 하준이는요? 제 아들은 어디 있어요? 갑자기 아라 씨가 목소리를 냈습니다. 약하지만 공황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만난 이후 처음으로 그녀가 한 말이었습니다. 모성애가 약물 효과마저 이겨낸 것입니다. 아이는 안전합니다.
안심하십시오. 저희가 아이에게 데려다 드리겠습니다. 옆에 있던 남자가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민준 씨와 대치하는 동안 다른 팀이 가사도우미들이 머무는 별채에 접근해 하준이를 안전하게 데리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정말 완벽했습니다. 우리는 정원을 가로질러 호숫가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시동을 걸고 기다리는 보트가 있었습니다. 뒤에서는 민준 씨의 고함과 욕설, 그리고 별장의 경보음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우리가 보트에 발을 딛자마자 보트는 고요한 호수 위를 화살처럼 질주했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별장에서 새어나오는 불빛 아래 깨진 창가에 무력하게 서 있는 민준 씨와 김 여사님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그들은 패배했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감옥 안에서 처참하게 패배한 것입니다. 보트는 우리를 호수 반대편의 비밀 선착장으로 데려갔습니다. 자동차 한 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하준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상처 하나 없이 안전했습니다. 엄마를 보자 하준이는 엉엉 소리내어 울며 아라 씨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요. 아라 씨도 아들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아들의 머리와 이마에 계속해서 입을 맞췄습니다. 그 광경에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감동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폭풍 같았던 작전은 성공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구해냈습니다. 차는 그날 밤 바로 우리를 제주도에서 벗어나 수진이와 강태식 씨가 미리 준비해둔 서울의 안전한 장소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아라 씨는 하준이를 놓지 않았습니다. 신경안정제의 효과는 점차 사라지는 듯했고 대신 피로와 탈진이 몰려왔습니다. 그녀는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희미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이제 푹 쉬세요. 모든 게 끝났어요. 하지만 저는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민준 씨와 김 여사님은 분명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찾기 위해 아라 씨의 입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5년간의 감금 뒤에 숨겨진 진실, 민준 씨가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러야만 했던 진짜 이유는 아직 미스터리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스터리의 해답은 오직 한 사람, 아라 씨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끔찍했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안정을 되찾고 건강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우리는 아라시 모자를 서울의 삼엄한 경비가 갖춰진 고급 서비스 레지던스로 옮겼습니다. 그곳은 아무도 찾을 수 없는 완벽하게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수진이와 강태식 씨가 이미 그곳에 와 있었고 아라 씨의 상태를 확인하고 돕기 위해 여성 심리 상담사도 초빙되었습니다. 처음 며칠간 아라 씨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충격과 장기간의 약물 복용으로 인해 그녀의 정신은 극도로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하준이를 끌어안고 항상 두려움에 찬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그녀를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녀에게 시간을 주었고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심리상담사는 매우 헌신적으로 일했습니다. 그녀는 아라 씨가 정신병이 전혀 없으며 단지 장기간의 감금과 약물 남용으로 인한 심각한 불안장애와 우울증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치료 가능한 심리적 증후군이었습니다. 점차 우리의 보살핌과 아들이라는 큰 위안 속에서 아라 씨는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식사를 하고 더 많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구출된 지 일주일 후 방 안에 저와 수진이 그리고 아라 씨만 있던 어느 오후 그녀는 자신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이야기였습니다.
저와 민준 씨는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아라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아직 약했지만 한결 또렷해졌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녀는 과거의 민준 씨가 매우 재능있고 낭만적이지만 야망도 큰 남자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라 씨를 사랑했지만 그녀의 집안과 재산도 사랑했습니다. 아라 씨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민준 씨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그녀의 호텔 사업 관리를 도왔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는 자신의 통제욕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라 씨가 화가로서의 경력을 계속 이어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녀를 충분히 책임질 수 있으며 여자는 집에서 가정을 돌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를 너무 사랑하고 믿었어요. 아라 씨가 먼 곳을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전시회를 포기하고 그와 하준이를 위해 모든 시간을 바치기로 동의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그의 계획의 첫 단계일 줄은 꿈에도 몰랐죠. 비극의 정점은 화실 화재였습니다. 그건 사고가 아니었어요. 아라 씨는 두 손을 꽉 쥐며 단언했습니다. 민준 씨가 일부러 저지른 짓이에요. 그날 밤 그는 제게 아주 강한 수면제를 먹였어요. 제가 깨어났을 때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어 있었죠. 제 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우리의 직감이 옳았습니다. 화재 이후 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아라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가 행동을 시작했어요. 그는 제가 심리적 충격이 너무 커서 조용한 곳에서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저를 그 별장으로 데려갔죠. 처음에는 모든 것이 평범했어요. 하지만 점차 그는 제게 약을 먹이기 시작했어요. 그게 보약이고 잠을 잘 자게 도와준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그게 신경안정제라는 걸 알았어요. 그 약은 저를 항상 몽롱하고 피곤한 상태로 만들었고 저항할 힘조차 없게 만들었죠. 그는 아라 씨를 외부 세계로부터 완전히 고립시켰습니다. 그는 그녀와 친구들의 모든 연락을 끊었고 사람들에게는 아라 씨가 해외로 이민을 갔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그녀의 미친 병이 아들에게 영향을 미칠까 두렵다는 이유로 아들과의 만남조차 제한했습니다. 그는 제가 미쳤다고 믿게 만들고 싶었어요. 아라 씨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제게 망상에 빠져 있다고 제가 기억하는 것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심지어 늙은 의사 한 명을 데려와서는 제가 정신분열증이라고 진단하게 했죠. 점차 저 자신조차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순간에는 제가 정말로 미쳐버렸다고 생각하기도 했죠. 하지만 왜 그런 짓까지 해야만 했을까요? 수진이가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아라 씨는 심호흡을 한 후 모든 것을 설명해주는 마지막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돈 때문에요. 제 유산 때문에요. 아버지의 유언에 따르면 저는 결혼하거나 만 30세가 되어야만 그 재산을 온전히 소유하고 처분할 수 있었어요. 민준 씨는 그걸 알고 있었죠. 그는 저와 결혼하고 싶지 않았어요. 결혼하면 권리를 나눠야 하니까요. 그는 모든 것을 독차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의 계획은 제가 만 30세가 되기 전에 저를 감금하고 법적으로 무능력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되면 후견인이자 제 유일한 상속인인 하준이의 아버지로서 그 재산을 손에 쥐게 되는 거였죠. 당신과의 결혼은 아라 씨가 저를 돌아보며 미안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그의 껍데기를 완성하기 위한 연극이었을 뿐이에요. 그가 갑자기 거에게 돈을 손에 쥐었을 때 아무도 의심하지 않게 하려고요. 이야기가 끝나자 방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와 수진이는 할 말을 잃고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인간의 탐욕은 정말 끝이 없었습니다. 돈 때문에 사랑과 인간성을 짓밟고 한 여성의 인생을 파괴하며 자신의 친아들의 유년기마저 빼앗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아라 씨의 진술과 수진이가 녹음한 의사의 자백은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큰 형사 사건이 곧 열릴 것이고 이번에는 민준 씨와
김 여사님에게 어떤 도망갈 길도 없을 것입니다. 하늘의 그물은 넓고 성기지만 결코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악인들이 자신들의 죄값을 치를 때가 왔습니다. 아라씨의 상세한 진술, 의사의 자백 녹음, 그리고 그녀의 몸에서 장기간 고용량의 신경안정제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의학적 감정 결과까지 수진이는 경찰에 신고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대규모 특별수사팀이 꾸려졌고 수사는 신속하고 비밀리에 진행되었습니다. 민준 씨와 김 여사님은 아라 씨가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극도의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사방팔방으로 찾아다녔지만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일이 커질까 두려워 경찰에 신고할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언제 폭풍이 닥칠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했고 그 폭풍은 그들의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민준 씨가 회사에서 회의를 하던 중 형사팀이 갑자기 들이닥쳤습니다. 모든 직원이 경악하는 가운데 긴급 체포 영장과 수색 영장이 큰 소리로 낭독되었습니다. 민준 씨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다리는 힘이 풀렸습니다. 유능하고 성공한 건축가의 가면은 그의 직원들 앞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동시에 다른 형사팀이 김 여사님의 자택에도 들이닥쳤습니다. 한때 날카롭고 권력 있던 그 여인은 이제 바닥에 주저앉아 울며 애원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너무 늦었습니다. 그들의 범죄는 백일화에 드러났습니다. 실종된 여화가 사건은 순식간에 여론을 뒤흔들었습니다. 언론은 일제히 사랑이라는 가면 아래 숨겨진 잔혹한 음모에 대해 보도했고 사회 전체가 분노했습니다. 민준 씨와 김 여사님의 진짜 얼굴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과거에 그를 존경하고 옹호했던 사람들은 이제 모두 등을 돌려 그들을 비난하고 규탄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 앞에서 민준 씨와 김 여사님은 고개를 숙이고 죄를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화실방화 조작, 진료기록 위조, 그리고 아라 씨에 대한 감금과 약물 남용까지 모든 계획을 자백했습니다. 그 비양심적인 의사 또한 체포되어 영구히 의사 면허를 박탈당했습니다. 재판이 열리는 날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와 수진이 그리고 아라 씨는 함께 참석했습니다. 아라 씨는 아직 약했지만 자신의 인생을 파괴한 자들과 직접 마주하겠다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하얀 원피스를 입었고 얼굴에는 생기가 조금 돌아왔으며 눈빛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고 단호하고 강인한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와 김 여사님이 피고인석으로 끌려 들어왔을 때 그들은 감히 아라 씨를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초췌하고 비참해 보였습니다. 한때 그들이 가졌던 권력, 돈, 오만함은 이제 사라지고 굴욕과 두려움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최종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불법 감금, 상해, 사기 및 재산 탈취 등 여러 죄목으로 민준 씨는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합당한 판결이었습니다. 공범인 김 여사님도 1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들이 아라 씨에게서 빼앗은 모든 재산은 몰수되어 그녀에게 반환되었습니다. 정의의 심판이 내려졌고 어떤 악인도 빠져나갈 수 없었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낭독했을 때 아라 씨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의 5년간의 지옥은 마침내 끝났습니다. 정의가 실현된 것입니다. 저와 수진이는 아라 씨를 끌어안고 그 순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서로 다른 상황에서 온 세 여자는 함께 싸웠고 어두운 세력을 이겨냈습니다. 우정과 용기가 악의와 탐욕을 이긴 것입니다. 사건은 끝났지만 관련된 사람들의 삶은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민준 씨와 김 여사님은 감옥의 내벽 안에서 자신들의 죄값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라 씨, 그녀는 영혼의 상처를 치유하고 자신을 되찾기 위한 더 어려운 여정, 새로운 여정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비록 거짓된 사랑에 마음이 부서졌지만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올바른 일을 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사람을 구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재판이 끝난 후 저와 아라 씨의 삶은 새로운 장으로 넘어갔습니다. 더 이상 폭풍은 없었지만 과거의 여운이 남긴 잔물결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육체의 상처는 아물 수 있지만 영혼의 상처는 치유하는데 많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아라 씨는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트라우마와 상처와의 새로운 싸움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너무나 많은 고통을 안겨준 곳과 완전히 단절하기 위해 제주도의 호텔과 땅을 모두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하준이와 함께 서울로 이사해 저희 집 근처 아파트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비극으로 연결된 낯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친한 친구, 진정한 자매가 되었습니다. 저와 수진이는 자주 두 모자를 찾아갔습니다. 우리는 함께 요리하고 하준이를 공원에 데려가고 삶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었습니다. 유치원 교사로서의 제 경험은 하준이가 평범한 삶에 다시 적응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엄마의 온전한 사랑과 우리의 관심 속에서 자란 아이는 점차 활발하고 밝아졌습니다. 아이의 눈에 서려있던 두려움은 제 나이에 맞는 순수함과 맑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라 씨의 치유 과정은 더 힘들었습니다. 어떤 밤에는 여전히 악몽을 꾸고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 곁에는 하준이와 저, 그리고 수진이가 항상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가 자신의 열정, 즉 그림을 되찾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마음속의 억압을 해소하려는 듯 어둡고 뒤틀린 색감의 그림들만 그렸습니다. 하지만 점차 밝은 색조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웃고 있는 하준이를, 저와 수진이를, 그리고 항상 태양을 향해 있는 해바라기들을 그렸습니다. 그림은 그녀의 영혼을 잿더미 속에서 재창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적적인 치료법이 되었습니다. 1년 후 아라 씨는 비극 이후 첫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전시회의 이름은 재생이었습니다. 전시회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재능뿐만 아니라 지옥을 겪고 돌아온 한 여성의 비범한 의지에도 감탄했습니다. 제 경우 민준 씨의 거짓말로 인한 충격은 제게도 상처를 남겼습니다. 저는 관계에 있어 더 신중해졌고 다른 사람을 쉽게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 번의 고백을 거절하고 저 자신과 제 일, 그리고 아라 씨와 하준이라는 제 작은 가족을 위해 시간을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마음의 문을 닫은 것은 아니지만 마음이 진정으로 아물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순진하고 몽상가적인 유치원 교사 윤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더 강해졌고 더 성숙해졌습니다. 저는 한 여성의 가치가 곁에 완벽한 남자가 있는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위해 싸우는 용기와 친절한 마음, 그리고 스스로의 두 발로 굳건히 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게는 완벽한 결혼식도 이상적인 남편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소중한 우정이 저를 친가족처럼 사랑해주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게는 평온한 양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이의 구조 요청을 외면하지 않은 제 자신이 자랑스럽습니다. 불행한 여성을 위해 정의를 되찾는데 기여한 제 자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이 이야기의 결말은 새로운 사랑이 아니라 용기와 인간의 승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완전한 결말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이것이 가장 완벽한 결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미래의 어딘가에서 진정한 행복의 여명이 여전히 저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요. 친절함과 강인함이라는 토대 위에 세워진 그런 여명이 말입니다.